안녕하세요. 와인쟁이 부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번 영상은 다시 포도 품종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네. 주인공은 피노누아예요. 구독자분께서 요청을 하셔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요청이 없었더라도 반드시 다루어야 할 품종이었는데 네. 언제 할지 눈치만 보고 있었죠. 네, 맞습니다. 워낙 할 이야기가 많은 품종이라서 무서워서 미루고 있었는데 바야흐로 때가 왔고 이번 영상에서 저희 부부의 힘이 닿는 데까지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게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노누아는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재배되어 온 아주 유서 깊은 품종 중 하나이자 유명한 양조형 레드 품종이죠. 원산지가 프랑스다 보니 프랑스 발음으로 피노누아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서 피노는 영어로 파인, 즉 솔방울이라는 뜻이고 네. 누아는 블랙, 검다라는 뜻이에요. 네. 피노누아의 전체적인 외관이 마치 검은색의 솔방울을 연상케 하고 네. 포도알들도 솔방울처럼 빽빽하게 밀집해 있어서 이런 이름이 붙게 되었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피노누아라는 품종의 핵심 키워드는 까다로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피노누아는 잘 만들면 황홀할 정도로 우아한 와인으로 탄생을 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만들려면 여러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품종이 깍쟁이처럼 다루기 까다로운 품종이기 때문이에요. 네, 맞습니다. 아까 품종의 이름에 어원에서 설명을 했듯이 피노누아는 포도알이 굉장히 빽빽한 편이어서 습기가 많은 지역에서는 곰팡이가 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인간을 예로 들면 습한 여름에 손이나 발이 접히는 부분에 습집이나 물집 같은 게 잘 생기는 것과 비슷한 거라 보시면 되거든요. 거기다가 피노누아는 다른 포도 품종에 비해서 포도 껍질이 굉장히 얇은 편이기 때문에 곰팡이 등의 포도나무 질병에 더 취약한 편이고요. 특히 파우더리 밀드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요. 유명한 피노누아 생산지인 부르고뉴에서는 잎마리 바이러스와 포도 부채잎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포도 껍질이 얇다라는 건 네. 폴리페놀 컴파운드 함유량이 적다는 의미죠. 네. 저희 부부의 폴리페놀 영상을 보셨다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가실 텐데요. 네. 폴리페놀이 적다는 이야기는 최종적으로 생산된 와인의 색이 옅고 네. 와인의 바디가 가벼우면서 네. 타닌도 적다라는 이야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와인 메이킹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고 네. 숙성과 보관에도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됩니다. 네, 그렇죠. 폴리페놀은 와인의 천연 방부제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네. 여하튼 바람이나 냉해, 포도송의 수율, 토양, 가지치기 등 온갖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품종입니다. 다른 시각에서 보자면은 때로와를 굉장히 정직하게 표현하는 포도 품종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피노누아는 일찍 익는 조생종이에요. 네. 한 예로 부르고뉴 지역에서는 종종 샤르도네와 피노누아를 동시에 수확하기도 한다고 해요. 네네. 이런 특징 때문에 피노누아가 만약 더운 지역에서 자라게 되면 피노누아가 천천히 익었을 때 포도알을 담길 수 있는 적당한 산도와 당도의 밸런스, 즉 우아한 플레이버가 천천히 쌓일 시간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네. 특히 피노누아 와인의 필수적이라 볼 수 있는 산도가 극락하기 때문에 다소 선선한 기후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품종이죠. 그리고 피노누아로 좋은 와인을 만들려면 가지치기와 그린 하베스트를 통해서 포도나무당 낮은 수율을 유지하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네. 심지어 어떻게 발효를 시키고 어떤 효모를 썼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캐릭터의 피노누아가 탄생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한마디로 까다로운 품종이라는 거죠. 오죽하면 와인업계의 유명 인사인 젠시스 로빈스는 피노누아를 두고 깍쟁이 여자아이 같은 포도라고 했겠어요. 그리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네. 캘리포니아의 와인의 전설인 앙드레 첼리스 셰프 같은 경우에는 피노누아를 두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신이 까베르네 소비뇽을 만들었다면 악마가 피노누아를 만들었다. 이런 말을 극단적이다. 했다고 합니다. 그분도 피노누아로 와인을 만들기가 참 어려우셨나 보네요. 네. 여하튼 피노누아 와인의 전반적인 캐릭터를 한번 이야기해보면 되게 라이트해서 미디엄 바디를 보이고요. 네. 까베 소비뇽이나 메를로 혹은 이에 준하는 다른 와인들에 비해서 색이 옅은 편이에요. 네. 향에서는 블랙 혹은 레드체리, 라즈베리, 딸기, 제비꽃 같은 것들을 느낄 수 있고요. 네. 숙성이 되면 즙이라든가 토양, 개인, 감촉, 가을의 덤브를 연상시키는 부케로 진화하게 됩니다.
됩니다. 그래서 게임은 야생 동물 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와 같은 풍미는 뭐랄까 우리가 피노누아 와인을 생각할 때 연상이 되는 정석과도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품종은 때로와 지닌 특성을 고스란히 와인에 쏟아내는 정직한 품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좀 더운 지역에서 생산되는 피노누아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말씀을 드린 캐릭터보다 더 진한 색에 파워풀하고 프루티함이 강조된 것들이 많아요. 즉 어디서 어떻게 재배된 피노누아 그리고 어떤 클론냐에 따라서 캐릭터가 정말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반에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네. 피노누아는 굉장히 오랜 시간 지구상에서 재배된 품종이에요. 네. 그리고 민감한 캐릭터라서 유전적 변이가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클론도 정말 다채롭습니다. 네. 연구에 따르면 피노누아는 대략 3만여 개의 유전자를 지니고 있는데 네. 이는 인간보다 많은 수치라고 하죠. 이와 같은 특징 때문에 전 세계에 무려 1000여 종에 육박하는 피노누아 클론이 존재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처럼 수많은 클론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널리 쓰이는 클론일까요? 저희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자료 조사를 하다가 와인페어라는 웹사이트에서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피노누아 클론 7가지에 대한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아주 좋은 자료여서 이걸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피노누아의 공식적인 첫 번째 클론은 1971년 출시가 됐다고 해요. 네. 첫 클론 시리즈는 부르고뉴의 주도인 디종의 마을 이름을 따서 네. 111부터 115까지 번호가 매겨졌고요. 네. 예를 들어 디종 111 이런 식으로요. 네. 그리고 유명 피노누아 클론인 6672 포함된 665부터 668은 1980년에 출시가 됐습니다. 또 다른 유명 클론인 7772 포함된 7 시리즈는 1981년에 출시가 되었고요. 1980년대 후반에 828, 8171, 9432 데뷔를 했습니다. 물론 프랑스에서 개발한 것 말고 미국에서 개발한 클론도 있습니다. 네. 미국의 피노누아 클론 연구에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한 곳은 저희가 품종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언급했던 캘리포니아의 UC 데이비스 대학인데요. 네. 특히 이 대학의 교수였던 헤럴드 올모 박사가 피노누아 클론 개발에 큰 공헌을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가 처음에 프랑스 부르고뉴에서 가져온 피노누아 묘목을 최초에는 820 포마르라고 불렀어요. 이게 나중에 이름이 바뀌어서 포마르 04라고 명명이 됐습니다. 이 포마르라는 이름을 붙인 건 이 피노누아 묘목을 부르고뉴의 유명 와이너리 중 하나인 샤토드 포마르에서 가져왔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리고 헤럴드 올모 교수는 포마르 04를 개량해서 두 가지 복제품을 만들었는데 이를 순서대로 05, 06을 붙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네. 이 포마르 클론 시리즈는 초기 캘리포니아의 피노누아 포도밭의 대부분을 차지했었어요. 네. 1980년대 디종 클론이 소개되면서 점차 그 자리를 내주었다고 해요. 네. 현재는 디종 클론이 대세기는 하지만 포마르 클론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덴스빌 클론이 있는데 이건 스위스에서 가져온 피노누아에서 탄생한 클론이에요. 이 또한 UC 데이비스의 올모 교수가 탄생을 시켰습니다. 그 7가지 클론의 이름이 저희가 지금 설명드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서론을 좀 길게 했고요. 지금부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피노누아 클론 7가지의 특징을 한번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디종 클론 113입니다. 우아한 스타일의 와인을 만들고요. 플럼, 체리, 라즈베리, 참나무 향이 특징입니다. 미디엄 바디의 타닌은 높은 편이고요. 네. 높은 타닌 때문에 와인을 만들 때 줄기를 이용하지 않는 편이고요. 적당한 수확량을 보장한다고 해요. 다음은 디종 클론 114예요. 향기로운 플레이버가 좋은 와인을 만들고요. 석류, 콜라, 향신료, 블루베리 향이 특징입니다. 미디엄 플러스 바디 정도 되고요. 타닌은 미디엄 정도 됩니다. 수확량이 되게 낮은 편이라고 해요. 다음은 디종 클론 115예요. 네. 균형이 잘 잡힌, 그러니까 밸런스가 좋은 와인을 생산하고요. 네. 장미꽃잎 향, 레드체리, 아니스, 블랙, 라즈베리 향이 특징적입니다. 미디엄 플러스 바디의 타닌은 낮은 편이고요. 네. 아마도 가장 유명한 클론이지 않을까 싶네요. 네, 제일 유명한 클론이죠. 네. 다음은 디종 클론 667이에요. 네. 생동감 있는 스타일의 와인을 만들고요. 다크체리, 라즈베리, 홍차, 넛맥이나 올스파이스, 정향 같은 향신료 향이 특징입니다. 미디엄 바디의 타닌은 낮은 편이고요. 포도송이도 작은 편이기 때문에 수확량도 좀 낮다고 합니다. 다음은 디종 클론 777이에요. 왠지 마음에 들어요. 벨벳처럼 우아한 풍미의 와인을 만들고요. 네. 블랙체리, 카시스, 블랙베리, 감초, 담배 향이 특징입니다. 네. 풀바디에 미디엄 타닌을 보이고요. 숙성력이 좋다고 해요. 네. 다음은 포마르 클론 5입니다. 얼씨, 그러니까 토향이나 약간 흑향이 특징적인 와인을 만들고요. 이어에도 다크 프루트나 버섯, 올스파이스 향이 지배적이라고 해요. 미디엄 바디의 탄닌도 좀 높은 편입니다. 마지막은 바덴스빌 2A예요. 꽃향이 좋은 와인을 만들고요. 이 외에도 체리나 라즈베리, 장미꽃향이 특징입니다. 미디엄 바디의 타닌도 미디엄 정도고요.
말씀드린 클론 정보에서도 느끼실 수 있겠지만 피노누아만큼 많은 연구를 하는 품종도 없을 거예요. 피노누아는 말씀드렸듯이 때르와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테르와를 정직하게 와인에 담아내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토와인의 성격에 맞는 클론을 재배하는 게 정말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피노누아는 전 세계 많은 곳에서 다채로운 스타일로 생산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재배하기 까다롭고 와인으로 만들기도 어려운 피노누아가 어떻게 지금의 명성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네, 이에 대한 첫 번째 해답을 좀 뜬금없지만 영화의 대사를 옮겨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씨는 피노누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영화가 뭔가요? 단연 사이드웨이죠. 네, 맞습니다. 네. 아마 대부분의 와인 애호가들이 사이드웨이를 떠올릴 거예요. 영화의 주인공인 마일즈는 피노누아 광이죠. 네. 이제 마일즈랑 영화 내에서 썸을 타는 마야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그 마야가 마일즈한테 피노누아를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거든요. 그때 마일즈의 답변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좀 영상이 짧으니까 저희가 영화를 함께 감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인상적인 대사죠. 네. 사실 이런 감상을 늘어놓을 수 있는 피노누아 와인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하지만 이런 극찬을 받을 만한 피노누아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에서, 그리고 이런 피노누아가 전 세계에 얼마 없다는 일종의 희소성이 지금의 피노누아의 위상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해답은 좀 낭만적으로 풀어봤는데요. 네. 보다 더 사실적인 해답이 사실 있습니다. 뭐예요? 역사입니다. 왜 안 나오나 했어요. 역사 이야기는 참 지루하지만 피노누아라는 품종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길 바랍니다. 네. 피노누아는 고대부터 재배된 오랜 역사를 지닌 양종 포도 품종 중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피노누아의 역사는 사실 이 포도 품종으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와인 산지인 프랑스, 부르고뉴의 와인 역사와 괴를 같이 한다고 해도 절대 무방합니다. 그렇죠. 피노누아로 유명한 지역이 전 세계에 몇 군데 있긴 하지만 누구나 인정하는 최고의 피노누아는 부르고뉴라는 것에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거예요. 피노누아의 시작에 부르고뉴가 있었고 세계 곳곳에서 피노누아가 재배되고 있는 이유도 부르고뉴 피노누아의 엄청난 인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피노누아는 부르고뉴 지역에 기원전부터 야생 포도로 존재하고 있었다고 해요. 가설이긴 합니다. 그리고 부르고뉴 지역에서 이 품종을 본격적으로 재배하고 와인을 만들기 시작한 건 기원전 56년 즈음 켈트족에 의해서라고 해요. 당시 좋은 와인이 나고 있던 로마가 있던 이탈리아를 여행한 몇몇 켈트족 사람들이 거기서 얻은 지식을 부르고뉴 지역에 전파했다고 합니다. 당시 부르고뉴 지역이 켈트족의 수도였던 비브락트 지역을 발굴한 결과 이탈리아에서 가져온 수십만 개의 암포라가 발견되기도 했다고 해요. 바로 로마와 갈리아 사이에 와인 무역이 있었다는 중요한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참고로 갈리아는 로마 제국이 프랑스 지역을 가리키던 말이에요. 네. 잘 아시다시피 로마는 갈리아를 침략합니다. 그리고 부르고뉴 지역에 로마인의 주둔지인 오텅을 건설했고요. 이곳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포도 재배와 와인 생산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2세기 즈음에는 포도 재배와 이를 통한 와인의 생산이 경제적, 문화적으로 중요했고요. 그리고 프랑크 왕국이 나타나서 갈리아를 지배하면서 기독교가 급부상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가 굉장히 중요해요. 부르고뉴 지역도 수도원이 급격하게 성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부르고뉴 와인의 명성은 수도원이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참고로 프랑크 왕국은 기도하는 자들, 경작하는 자들, 싸우는 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할 만큼 교회의 비중이 컸다고 해요. 네. 프랑크 왕국의 전성기를 만들었던 샤를마뉴의 통치력도 군대와 교회에 의해서 유지되었는데 네. 당시 프랑크 왕국은 별다른 행정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네. 사실상 지방 행정은 교회가 담당했다고 합니다. 프랑크 왕국의 지방
지방 행정이 교회에 의해 이루어지는 이상 왕국의 주민으로 살기 위해서는 교회를 다니는 것이 필수적이었던 셈이에요. 또한 이를 거부하는 건 곧 프랑크 왕국의 일원이 되기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샤르마뉴는 정복지의 토착민들에게 기존의 종교를 버리고 기독교로의 개종을 강요하는 한편 거부할 시 아주 잔혹한 형벌을 부여하는 아주 강경한 모습을 보였다고 해요. 여하튼 샤를마뉴 시대에 교회의 중요도가 매우 컸기 때문에 샤를마뉴는 교회의 많은 토지를 증여했어요. 네. 지금도 여전하지만 그 당시에도 토지가 곧 경제력을 의미했기 때문에 네. 샤를마뉴가 교회에 큰 힘을 실어준 셈이죠. 그렇죠. 또한 직접 궁정 예배당인 아헨 대성당을 세우도록 명령하는 등 교회 건축에도 많은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학계에서는 샤를마뉴를 최초의 기독교 근본주의자로 본다고 하는군요. 자, 이렇듯 샤르마뉴의 시대부터 교회는 엄청난 부를 쌓은 막강한 집단이었어요. 그리고 교회는 왕으로부터 하사받은 땅을 포도밭으로 개간해서 와인을 만들었죠. 왜 와인이었을까요? 당연히 와인은 예수의 피로 간주가 되었고요. 영성체의 필수였기 때문이에요. 또한 만든 와인을 외부에 판매하면서 수도원의 경영에 크게 이바지했던 것도 있고요. 또 수도사들이 와인을 많이 마셨죠. 맞아요. 네. 그리고 수도원은 포도밭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일반인보다 확실한 이점이 있었는데 바로 상속할 필요가 없다는 거였어요. 네. 당시 상속법은 지방마다 달랐는데 대개 전 재산을 한 사람에게 물려주는 것을 금지하는 곳이 많았다고 해요. 때문에 조상의 토지는 후대에 전해지면서 네. 점점 더 쪼개질 수밖에 없었고요. 하지만 수도원에 속한 포도밭들은 상속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큰 규모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형태를 유지한 채 남아있을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수도원이 상업용 와인을 대놓고 만들었던 곳이 아님에도 이렇게 많은 포도밭을 소유할 수 있게 된 건 십자군 전쟁과도 아주 큰 연관이 있습니다. 맞아요. 이 십자군 전쟁은 1095년부터 1291년까지 간헐적으로 일어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레반트 지역의 지배권을 놓고 일어난 전쟁이에요. 네. 서유럽에서 기독교가 변성하면서 신도들은 예수가 일생을 마쳤던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기나긴 순례길을 떠나곤 했는데 네. 이를 성지순례라고 합니다. 네. 여하튼 예루살렘까지 가는 긴 여정 동안 전쟁터에서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몰랐던 기사들은 사후 영혼을 위한 기도를 청하면서 수도원에 재산을 헌납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토에는 역사상 가장 포도밭과 밀접한 수도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부르고뉴 지역을 주름잡던 곳도 시토에였고요. 이 시토에는 카톨릭 교회 봉쇄 수도회 중 하나예요. 네. 1098년 프랑스 부르고뉴 모렘의 베네딕트 수도원장 로베르투스가 수도회 개혁의 뜻을 세워서 디종 남쪽 시토에 창립한 수도회입니다. 시토회의 수도자들은 하얀색 수도복 위에 검은색 스카폴라레를 걸치는데요. 이 때문에 백의의 수도자라고 일컬어집니다. 이 봉쇄라는 단어에서 짐작할 수도 있겠지만 시토회의 생활의 포인트는 신앙, 기도, 금욕, 육체 노동에 집중하는 거라고 해요. 때문에 수도사들은 고된 육체 노동을 마다하지 않았고요. 그에 딱 어울리는 일이 바로 포도 재배와 와인 생산이었죠. 그렇네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시토 수도원이 처음부터 좋은 포도밭을 가지고 훌륭한 포도를 얻은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들의 업적이 눈부시게 느껴지는 것은 이 당시의 포도 재배나 와인 메이킹 기술이 이렇다 할 발전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들에 의해 와인의 품질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네. 그들은 포도밭에서의 고된 노동과 와인의 품질에 대한 헌신이 신에게 가까워지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더 좋은 와인을 만들기 위해서 수도사들은 때르와와 와인에 대해서 진지하게 연구를 했어요. 구체적으로 땅을 다지는 방법, 가지치기 하는 방법, 젖붙이기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레드 와인은 계란 흰자로, 화이트 와인은 불의 풀로 정제하는 방법도 터득했다고 해요. 대단하죠? 네. 또한 와인을 만들면서 나오는 여러 부산물을 다채로운 용도로 활용했는데요. 철진한 와인은 식초로 만들었었고요. 와인을 만들고 남은 포도는 치즈를 숙성할 때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포도 씨로는 향신료나 비누를 만들었고요. 잎은 사료로 썼고 나무는 땔감으로. 그야말로 포도 재배와 와인 생산은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그런 매력적인 것이었어요. 특히 그들은 서로 다른 땅에서 나온 와인들이 같은 품종이라고 해도 해가 지나면서 다른 향과 맛을 지닌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네. 바로 이 때문에 포도밭을 돌담으로 구분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의 부르고뉴 와인의 명성을 만든 크리의 탄생입니다. 네. 지금도 부르고뉴 지역에 가면 수도사들이 쌓은 포도밭 돌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노력 때문에 시토 수도원의 와인은 금세 유명해졌습니다. 사람들이 포도밭을 시토에 헌납한 이유도 바로 여기서 비롯된 거죠. 그렇게 하나의 포도밭으로 시작된 시토 수도원의 재산은 본, 포마르, 뉘, 코르통 등으로 불어났어요. 특히 부조의 포도밭은 수십 개에 이르렀는데요. 이 모두가 합쳐져서 부르고뉴 최대의 포도밭인 끌로드 부조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와인을 제 아무리 잘 만든다고 해도 운송에 문제가 있다면 그 지역은 발전할
벗어날 수가 없었죠. 보르도가 가장 먼저 우위를 점한 이유도 항구를 끼고 영국을 상대로 성황리에 무역을 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렇다 할 수로가 없던 부르고뉴 와인이 그 당시 왕이나 귀족의 식탁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위에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듯이 오로지 뛰어난 품질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피노누아가 있었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부르고뉴의 와인 산업은 두 사건 때문에 급격한 변화를 맞이했어요. 네. 하나는 프랑스 대혁명, 또 하나는 나폴레옹의 등장입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프랑스 대혁명은 1789년에서부터 1794년까지 프랑스 왕국에서 발발해서 테르미도르 반동 이전까지 지속되었던 혁명을 말해요.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다른 혁명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17에서 18세기에 걸쳐서 일어났던 여러 시민 혁명들 중에서도 가장 의의가 깊은 것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시민이 주체가 된 프랑스 대혁명으로 내부적으로는 연이어 즉위하는 무능력한 왕, 네. 사치와 권력 유지에 급급한 귀족들, 그리고 구체제의 모순을 뿌리 뽑을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프랑스 대혁명은 포도밭의 재분배를 불러왔다는 점에서 와인 산업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쳤죠. 그렇죠. 프랑스 대혁명의 시작은 그 유명한 바스티유 감옥 습격 사건이죠. 이 소식이 퍼지자마자 프랑스 전역에서 농민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분노한 민중이 기득권이었던 영주, 귀족들을 무참히 살해했고요. 토지대장을 불태웠습니다. 이 부분이 네. 되게 중요해요. 토지대장을 불태웠다는 것은 누가 토지를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이 뜻은 봉건제가 폐지되었다는 의미예요. 이를 주도한 국민의회의 봉건제 폐지 법령을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우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결국 막대한 토지를 소유한 교회의 재산은 국유화되었고 네. 외국으로 추방당했거나 정치범으로 기소된 사람들의 재산이 몰수되면서 포도밭의 주인이 많이 바뀌었어요. 기록에 따르면 1790년대부터 포도밭 경매가 시작되었는데 정말 수지 많은 사업에 뛰어들 기회를 잡기 위해서 온갖 계층의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다만 보르도 같은 경우에는 교회 소유의 포도밭이 되게 적었고요. 부르고뉴보다 혁명의 영향을 덜 받았기 때문에 부르고뉴처럼 포도밭이 쪼개지지 않고 거대하게 남아있을 수 있게 된 거죠. 현재 두 지역의 와인 산업의 특징을 구분짓는 포인트도 바로 여기서 비롯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교회 소유의 포도밭이 많았던 부르고뉴는 수많은 토지가 경매에 의해서 분해되었고 세대가 지나면서 땅을 상속하는 과정에서 더욱더 쪼개지면서 복잡한 포도밭 지도가 그려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부르고뉴의 수많은 포도밭이 교회와 귀족에서 인근 도시의 투자가, 사업가, 전문가로 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로드 필립스의 A Short History of Wine에 따르면 부르고뉴의 유명 포도밭인 로마네 꽁띠도 1794년 7월에 경매로 주인이 바뀌었다고 해요. 이때 포도밭을 설명하는 경매 소개 문구가 정말 정확하게 그지가 없습니다. 책 내용을 그대로 저희가 발제해서 보여드릴게요. 죽은 자를 되살리는 명약이라는 미사여구는 말도 안 되죠. 어쨌든 로마네 꽁띠가 그때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명성을 지니고 있었다는 뭐 그런 거를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포도밭의 재분배를 가속화한 게 바로 나폴레옹이에요. 네. 19세기 초 황제 나폴레옹은 유럽을 상대로 전쟁을 벌였고 프랑스는 1812년 유럽 대륙의 무려 4분의 3을 차지하는 제국으로 성장했습니다. 나폴레옹의 영토 확장이 와인에 미친 중요한 포인트는 혁명 때와 마찬가지로 교회의 경제력 약화였어요. 나폴레옹은 영토 확장을 유럽 전역의 문화 수준을 프랑스에 맞추는 계기로 생각했다고 해요. 특히 교화 운동이야말로 그의 사명이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화 운동의 주 목적 가운데 하나가 교회의 경제력 약화였고요. 나폴레옹의 프랑스군은 1790년대 초기 혁명 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교회 소유의 땅과 맞닥뜨릴 때마다 모조리 압수해서 일반인들에게 팔아넘겼습니다. 네. 1803년 한 해 동안 모젤 지방에서 프랑스 정부가 몰수한 포도밭은 무려 전체의 4분의 1에 달했다고 해요. 프랑스 대혁명을 이끈 혁명 정부가 프랑스 내 교회의 토지를 몰수해서 경매에 붙이고, 또한 나폴레옹이 유럽 전역에서 이와 똑같은 정책을 시행하면서 중세 초기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토지 관행은 완전히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토지 재분배로 부르고뉴의 어떤 포도 재배자들은 겨우 한두 줄의 포도나무만을 소유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때문에 포도를 사서 와인을 양조하는 이른바 네고시앙이 출현을 하게 되었고요. 네. 최초의 네고시앙은 부르고뉴
종류의 와인 수도를 할 수 있는 본에 18세기 초에 설립이 되었다고 해요. 이후 부르고뉴는 필록세라라든지 뭐 대공황, 세계대전 같은 악재를 겪기는 했어요. 이 악재는 솔직히 다 겪었던 거예요. 하지만 중세시대부터 쌓아왔던 이 때로와 중심의 와인 생산을 제대로 체계화시키면서 현대에 들어서 비약적인 품질의 향상을 또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포도밭의 재분배로 잘게 쪼개진 포도밭 형태가 오히려 이점으로 작용을 하면서 부르고뉴 와인의 특징으로 자리 잡았고요.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피노누아라는 품종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19세기에는 육로와 해상교통이 근대화되면서 부르고뉴 와인이 프랑스 각 지역으로 그리고 전 세계로 수출이 되었어요. 네. 와인 양조 기술의 현대화도 부르고뉴 와인의 품질 향상에 더욱더 힘을 실어주었고요. 그리고 부르고뉴 와인에 대한 평론가들의 극찬이 쏟아지면서 부르고뉴 피노누아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최고의 와인으로 군림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르고뉴 와인에 매료된 세계 각지의 와인 메이커들이 이를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부르고뉴의 피노누아 대목을 수입을 한 다음에 클론화시키고 그러면서 전 세계 곳곳에서 현재 좋은 피노누아 와인들이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부르고뉴 외에 유명 피노누아 생산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2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몇몇 분들의 요청에 따라 앞으로는 긴 영상을 나뉘어서 업데이트하려고 해요. 네. 그래서 1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1, 2부로 나누긴 했는데 1부나 2부나 길거든요. 내용이. 그런 거 같아요. 나누는데 의미가 있었나 싶어요. 솔직히. 말이 너무 많다. 이게 근데 자르기도 되게 애매하거든요. 이게 지금. 근데 저는 이 역사 부분이 좀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내용적으로. 저는 재밌는데 구독자분들이 아니, 근데 재밌을지 모르죠. 확실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부르고뉴 피노누아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좋은 피노누아를 만들게 되었고 유명해졌는지, 그리고 왜 부르고뉴 포도밭이 쪼개질 수밖에 없었는지. 네, 그것만큼은 확실히 이해가 됐습니다. 네. 자,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 저희 시음은 다음 영상에 하겠습니다. 네.